우리나라는 월급을 받으면 프로레타리아고 나머지는 재벌이던 구멍가게 주인이던 자영업자는 다 부르조아란다. 그런데 그런 부르조아들이 기업을 없애버려서 프로레타리아로 포장한 쓰레기들이 직장이 없어지면 그때는 그 놈들도 부르조아가 될 거다. 그래도 그런 개소리만 까게 될지 궁금해졌다. 죄편향한 사람들과 대화라는 건 어렵다. 모든 사회적 비리들의 결과는 새누리란다. 중국이 우리나라 중산층과 유사하게 사는 1억 정도 인구를 보면서 잘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의 6억이 넘는 사람들이 월 17만 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건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15년 전에 해외에서 열린 어느 학회에서 중국에서 망명한 교수가 중국의 실체에 대해서 애기한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중국에서 온 학자라고 밝힌 한 여성이 망명한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대륙에서 온 학자입니다. 저는 당신과 우리의 관념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모두 거지였습니다. 아마 90년쯤 전의 이야기겠지요. 당신이 말씀하셨던 손중산 선생님과 장제스가 번역할 때 즈음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4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셨고 저는 공부를 해 여기까지 교육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입을 옷이 있고 먹을 밥이 있는 것은 모두 공산당이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한대학을 떠났고 중국을 떠났으니 이미 중국인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지만 중국인을 포기한 지 오래된 당신이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오는 길은 같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인식은 다릅니다. 당신은 공산당이 있기에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1949년 이후 중국 농민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1950년 12월부터 토지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공산당은 토지개혁을 하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60만 명의 지주를 죽였습니다. 농촌에서 가장 우수한 농사꾼들을 260만 명이나 죽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1952년부터 중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살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4년간 굶으면서 지냈습니다. 주혈흡 충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텅 빈 집만 남은 마을들을 저는 직접 봤고 뒤에서 살짝 밀면 쓰러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농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1년 동안 어머니는 저에게 반 근짜리 빵과 바꿀 수 있는 제과권을 한 장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제과권을 들고 식품점에 가서 2개의 빵과 바꾸었습니다. 제가 빵을 받아서 나오자마자 뒤에서 지켜보던 가난한 농부가 나타나서 뺏어갔습니다. 이건 제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주 작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1962년 중국 공산당이 성위원회 서기 모임을 개최했는데 이 모임에서 그들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 자연재해로 4,300만 명이 죽은 사건은 순전히 인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후이에서 700만 명, 산둥과 하남에서 각각 900만 명, 사천에서 1000만 명. 이 수는 확실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토지가 있고 입을 옷과 먹을 밥이 있다는 것인가요? 과거로부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굶어 죽은 사람의 수를 합해도 이 3년간 죽은 사람의 수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이 중국에 침략해 죽이거나 다치게 한 중국인은 2100만 명 전후입니다. 1949년부터 마오쩌둥이 죽을 때까지의 28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처형한 중국인은 최소 8천만 명입니다. 일본 제국이 침략해 죽은 중국인 수의 4배나 많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공산당이 당신의 가족과 본인을 구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저는 중국인으로서 자기 국가 민족의 양심에 의거해 진실된 역사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국 동포들에게도 말해줄 것이며 내 친구 또는 공산당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공산당이 민족과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정신을 차려서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중국인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야말로 중국인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인정하고 중화민국이 공화로 가는 어려웠던 역사를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것은 1948년 이후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무수한 생명과 그들의 피입니다. 1967년 왕둥이는 마오쩌둥에게 물어봅니다. 문화 대혁명의 몇 년 동안 도대체 몇 명이나 죽였나요? 마오쩌둥은 말합니다. 2천만 명 정도겠지. 2천만 명이 뭐가 어때서? 푸젠성만 해도 몇 천만 명 죽었어 라고요. 중국 역대 황제 중 감히 자신의 국민에게 이토록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당신도 학자이고요. 학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학자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중국을 사랑하고 당신은 중국 공산당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해 죽은 사람들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주둥이 까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귀영 달만을 추종할 뿐입니다.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 공산당에서 6,50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북한에서 200만 명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 300만 명 제외하고,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동구 공산권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500만 명. 북한이 남한에게 핵무기를 쏘기 전에 먼저 타격을 해서 붕괴시켜야 하듯이 민주주의로 공산주의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과 그들의 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인간, 말종들을 먼저 죽이는 것이 인류를 위하는 길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없지만 쓰는 현대 중국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처음 질문을 한 사람도 많이 배우고 유학까지 갈 정도의 지식인 같은데 그릇된 역사를 배우고 자유가 없는 곳에 살면서 쇠뇌를 당한 것 같습니다. 누가 진정 중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인가 실체를 보여줍니다. 천안문 사태 때에도 저런 유사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갔을 겁니다. 중국은 실제로 공산당이 국가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장기 기증을 서약한 사람이 1억 명 정도 있어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2년은 기다려야 이식을 받을 정도로 장기 이식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래 중국에서는 장기 이식을 조건에 다 맞춰서 하는데 이 일이면 가능하고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12주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구르족이나 파룬궁 사람들, 단체제나 범죄로 구속당해 있는 사람들의 신체를 검사해서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면 저런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장기를 적출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정권이나 문빠들이 하는 짓거리와 같은 걸 바로 앞에서 보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란 걸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는 만남을 자제해왔는데 동창도 그러면 피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동창이기 때문에 당구를 같이 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진 친구와 만남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 자신은 정치색이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편향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졌다. 사회주의 프로레타리아를 입에 달고 사는 변호사 친구가 지금 정권은 프로레타리아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란다. 그들 중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보듯이 사회적 암적 존재로 작용하는 그들의 입은 모든 곳에서 만연하는 것 같다. 어째 무슨 잘못이 있으면 그 마지막 답은 무조건 새누리일까? 경제가 나빠도 정치가 개판이어도 코로나가 터져서 사회가 불안한 것도 모두 결론은 새누리라고 말을 하는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부르주아의 모든 혜택을 보면서
입으로만 프로레타리아인 강남좌파들의 근성을 보게 된 것이 씁쓸하다. 정치색을 좌파적인 사고를 가진 것은 주변의 많은 동창들을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고정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동창이 있다는 게 씁쓸하다. 배고픈 게 뭔지나 좀 알고 살아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4대강 팔아서 지들 뱃대지만 채운 놈들의 계작태가 이번 긴 장마 기간에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 댐 다 부숴서 매년 지금처럼 물 난리 겪으면서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런데 정작 저런 개수작 떨면서 시민단체 포장을 뒤집어 쓴 개새끼들은 저런 물 난리를 겪지 않는다. 이게 비극이다. 왜 이 나라가 저런 사기꾼 놈들이 활개를 치는지 이해가 안 가자만 푼돈에 표를 판 피가 더러운 놈들이 당해야 하는 이 나라 비극이다. 각종 사회 인프라는 진정한 국민복지다. 그런 인프라 투자를 할 돈으로 지들 표만 끌어모아서 정권 잡고 지 졸개들 뱃돼지 채우는데 급급한 빨갱이 정권의 폐해다. 도로나 수도나 치수를 등한히 하면서 세금 도둑질만 일삼아 이 나라를 망치는 역적들이 활개를 치고 그런 하수인으로 살면서 푼돈 받아 처먹는 피가 더러운 놈들이 활개를 치는 이 세상은 미래가 없다. 젊은 애들이 이런 미친 나라에서 무슨 미래를 보고 살런지 궁금하다. 그런데 정작 그런 애들이 푼돈의 양심을 파는 선봉에 서 있다는 게 아이러니다. 결국 자신들이 짊어져야 하는 짐인 걸 알 때는 이미 늦은 거다. 그렇게 살다 뒤지면 된다. 조지 오웰의 1984 세계 동물 농장에서 나오는 문구 몇 개가 기억에 남아 적어본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당은 당신의 눈과 귀가 증명하는 것을 거부하라고 말했다. 그게 그들의 최종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전정한 자유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이라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래 CJ 대한통운 택배 노조가 파업을 한 달간 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의 탈을 쓰고 민주의 탈을 쓰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면서 비노조원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개작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의 탈을 쓴 빨갱이 하수인 짓거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노조의 주장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을 사측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 분배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노조원들은 국민들의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작태를 고발하게 된 것이다. 노조원들이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비노조원이 침해하지 않아서 노조를 설립해서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작질을 떠는 것을 방해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이지만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하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노조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거기다 소비자들의 물건을 발로 차고 부수는 개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개작태를 막으면서 비노조원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도 문재인 정권의 개라서 노조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며 비노조원에게서 떨어뜨려 놓기만 하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겠다는 미친 짓거리를 버젓이 하고 있다. 비노조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노조원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작태인가. 비노조원이 이런 공권력의 비리를 고발하며 노조원들의 횡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여러분의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집배점장이 물건 정리를 시작하자 한 노조원이 다가와 물병으로 툭툭 치면서 시작된다. 집배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묵묵히 하자 노조원이 물건을 발로 차버린다. 소비자의 물건을 노조원이라는 놈이 발로 찬다고? 그러다 노조원 다수가 몰려와 집배점장을 위협하고 협박하기 시작한다. 노조원들은 집배 차량에서 수거한 소비자의 정리된 물건을 다시 집배 차량 안으로 집어 던지며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다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노조원들이 집배점장에게서 떨어지게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노조원이 파손 면책 스캔을 찍은 뒤 의도적으로 고객의 택배를 내리치며 파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다른 화면에서는 비노조원들이 우리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말을 하자 노조원은 비노조원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하는 장면도 나온다. 노조원들은 비노조원들이 하는 택배 대체 배송을 막으려고 동의도 하지 않고 택배를 차에서 내리는 장면과 배송을 못하니 기록을 하려고 운송장을 찍는 일까지 방해를 한다. 이것이 노조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부과하면서 비노조원들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며 손해를 입히는 계작태의 한 단면이다. 택배 노조는 처음 생겨난 뒤부터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비노조원들과 임직원들에게 협박질을 일삼았다. 노조비를 받기 위해 비노조원들을 노조에 가입하라고 폭행과 협박과 왕따를 일삼고 이런 횡포를 문재인 정권의 경찰과 노동부에 신고를 했지만 빨갱이 하수인 정권 아래서 경찰은 노조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으며 노동부는 택배기사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자신의 업무를 부인하며 노조원들의 충실한 개로 살아가고 있다. 노조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권리와 자유를 누렸으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개로 살면서 치부하는 데만 몰두하는 프로레타리아의 탈을 쓴 피가 더러운 놈들이 이 나라의 선량한 국민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것이다. 시민운동으로 대정부 시위가 2%가 넘으면 성공 확률이 66%이고 1.5%이면 33%가 된다고 한다. 이 나라는 1%의 빨갱이 하수인들이 지 가족까지 끌어들이며 만든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를 빙자한 빨갱이 하수인 나라가 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의 부작용은 하향 평준화이고 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빈부격차이다. 유사 일의 힘을 가진 자들은 부를 독점해왔다. 그 힘을 취하는 방법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차이가 난다. 옛날 봉건 시대에서는 군주와 귀족이 부를 독점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와 엘리트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을 가진 자들이 부를 독점했다. 토지든 돈이든 자원이든 정보든 그 어떠한 것도 약자에게 자원이 분배된 정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좌파들은 빈부격차를 자본주의만의 부작용이라고 한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주식이던 부동산이던 사업이던 하물며 자식의 교육까지도 자본을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개념이 강해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본을 투자해서 버는 소득이 노동을 투자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 만큼 큰 기대소득을 창출한다. 근로소득은 우상향이긴 해도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자본에 의한 소득은 2배속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은 경제를 망치고도 정권을 잡는 방법에만 몰두하게 된다. 좌파 정치인들은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불 붙이는 정책으로 손쉽게 정권을 잡았고 각종 비리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 자금을 만들어 왔다. 저런 좌파 정치의 내로남불을 보면서도 불합리한 그들의 주장을 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자본주의는 상대적 빈곤, 심리적 빈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가질 수 없는 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목표로 살고 있다. 욜로가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에 기댈 수도 있고 자아의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이 아니라 선택을 당한 가치관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언제나 교활한 좌파들이 권력을 잡아 그들의 부를 취하려는 노력의 희생이 될 뿐이다.